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든마이크 이창홍 기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각종 피하들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피하, 내피하, 군피하. 특히 이제 군피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최우선순위로 척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외교 전문가로 20대 국회 비례대표로 입성하신 정의당 비례대표 김종대 의원과 만나 군피하 문제와 오늘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정의당 비례대표 초선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김종대 의원입니다. 이렇게 경기도에서 특히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직접 한 분 한 분 찾아뵙지 못하고 방송으로 인사드리니 쑥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안보에서 방산비리 척결,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푹까지 하셨는데요. 일단 김정일 의원께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알고도 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국회 국방위 보좌관, 청와대 국방행정관, 국방부 장관 보좌관 이렇게 이력이 나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국방 외교 쪽에 이렇게 발을 들게 되시는 계기가 특별히 있는지 한번 말씀을. 글쎄요, 저는 경제학과 출신이에요. 국방에 아마 우리 같이 동문 수학하던 대학에서는 저 혼자 이쪽 분야에 진출하게 됐고, 또 동기생들은 금융이 어떻고 펀드가 어떻고 하는데 알아듣지 못해요.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길이 갈라졌습니다. 역시 그 젊은 시절에 이제 한창 군사정권 시절에 군 생활을 하던 중에 87년 6월 항쟁을 군에서 맞이했고, 이것이 저한테 인생의 전기점이 됐습니다. 또다시 군이 정치에 개입해서 이 한반도에서 어떤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가장 위험한 순간까지 가보는 체험을 한 것이 이후에 제대를 해서 지금까지도 한 27년 정도를 군 문제에 매달리게 된 원인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군 인권, 또 의문사 진상규명, 또 평화운동 이렇게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가 이제 국회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때 국회 국방위에 들어와서 당시에 연일 화제가 됐던 율곡비리, 즉 무기도입비리 척결이라든가 또 군내 사조직 하나회 척결 문제, 이런 어떤 굵직굵직한 사안의 국정조사 청문회를 처음부터 겪으면서 이게 국방 분야가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이래서 계속 그와 관계된 길로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직감이나 이런 게 보셨나요? 우선은요, 아무도 이쪽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게 제가 더 뛰어들게 됐던 원인인 것 같아요. 하나의 역설이죠. 이 국방 분야는 어렵고 비밀스럽고 여러 가지 특수한 면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꺼려하는데, 그러나 중요도는 어느 분야보다 높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한다는 게 오히려 저로서는 도전하게 된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이제 얘기를 하자면 참 이 군비리 문제가, 군피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안이 끝나도 그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 또다시 반복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이 예,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방산비리가 간헐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산비리 요즘 발표되는 사건들을 유심히 보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고강도 방산비리 수사를 했거든요. 그 수사가 벌어지던 그 시점에 벌어진 비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단속을 하고 수사를 해도 비리가 안 끊이질 않는다. 이건 참 절망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단속이나 처벌로 방산비리를 뿌리 뽑기에는 이미 한계 상황을 저는 넘어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심각한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수사하고 단속을 했는데도 방산비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방산비리에 마치 정부가 피해자이냐 코스프레하는,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방산비리를 조장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부실한 사업 관리, 또 비현실적인
저가 이 입찰제도 같은 무기를 너무 그저 쥐어짜듯이 이렇게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가혹하게 관리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리가 조장이 됐어요.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이윤을 남길 수가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가짜 거품을 쓰든 시험평가를 조작하든 업체는 살기 위해서 비리를 저질러야 됐던 걸 정부가 그런 상황을 강요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 스스로가 방산비리의 몸통이었고요. 그건 뭐 통영함 사건, 또 해상 작전 헬기, 그 다음에 공군 전자전장비 이런 것들을 봐서 알겠습니다만, 아니 무기중개상이 어떻게 다 비리를 저지릅니까? 무기중개상은 로비를 하는 사람이고 그 로비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수사한 내용들을 보면 주로 무기중개상이나 업자 쪽에다가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마치 정부는 당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쉬운 형상이. 예, 그렇죠. 일방적인데, 그러나 이 방산비리는 로비하는 자와 로비 받는 자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책 결정자들을 거의 수사한 적이 없고, 또 그 정책 결정자의 최고 책임자인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의 중요한 무기 도입에 대한 개입 사례에 관한 부분이 규명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가분 빼고 을병 정만 이렇게 두들겨 패고 윽박 지르고 먼지 털듯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수사가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계속 밑에서만 맴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수사를 한다 한들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그 사후 약방문식 수사만 됐고, 그런 수사 아무리 해도 5년 후나 10년 후나 이런 방산비리 실태는 안 변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뿌리부터 다시 비리의 근원을 제거해버리는 이런 더 고강도의 특단의 대책으로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봐요. 고강도의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지. 자, 우선 발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엉터리 무기, 가짜 무기 또는 부실한 무기가 야전에 공급되면 그 피해자는 누가 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군 장병들이에요. 내 목숨이 위태로운 겁니다. 천안함 사건 때 불량 음파 탐지 장비가 북한 어뢰를 못 잡아서 46명이 사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희생된 거잖아요. 통영함 때, 세월호 사건 때 통영함 구조함이 즉시 투입돼야 되는데 불량 음파 탐지 장비를 달고 있어서 배가 전력화가 안 돼가지고 못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다 우리 국민들 장병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불량 무기를 줬으면 이건 내 목숨을 위협하는 건데 나 이거 가만 안 있겠다. 이렇게 왜 엉터리 무기 줬냐? 내가 이거 갖고 어떻게 싸우라는 얘기냐? 이렇게 군에서 사용자들이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저 사용자가 불만이라는데 이거 한번 조사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비리가 밝혀지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군 지휘관 장병들은 무기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을 제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용자는 가만히 있고 군 지휘관들은 묵인하고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외부기관, 검찰, 경찰, 감사원이 외부에서 개입해가지고 방산비리를 밝혀내고 있거든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자동차를 뽑았는데 그 자동차에 알고 보니까 브레이크가 짝퉁 불량 브레이크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목숨을 위협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당사자인 정작 사용자, 우리 육해공군 사용군은 이런 부분을 묵인방조하고 외부에서 간섭해서 밝혀내고 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군 스스로가 모든 무기를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우리 정군에 약 한 700여 종의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거, 또는 잘못 들어온 거, 또는 비리는 아니지만 부실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일제조사를 한 100일이면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전군이 이제부터 우리 품질 불량의 군대를 반드시 청산한다는 각오로 일제조사를 해서 여기서 문제를 거꾸로 찾아내는, 그러다 보면 비리도 더 밝혀질 것이고 또는 잘못된 정책 실패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혁신운동으로서 방산비리가 척결돼야 되는데 지금도 군은 가만히 있습니다. 남의 일이에요. 외부기관이 와서 자꾸 들춰내는 겁니다. 이런 거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사용자가 입을 다물어 버리는 순간 그거는 변할 일이 없죠. 말씀하신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나라 군대 문화의 특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인 뭐 장병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상임호법 체계에서 이제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함부로 제기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선에 우리 뭐 소대장, 중대장, 뭐 병사들에게 이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너무 좀 책임을 과중하게 물리는데 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문제예요. 자기 부하가 어떤 무기를 얼마나 잘 써먹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고급 지휘관인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우리 전투 준비 태세가 잘 되고 있느냐 못 되고 있느냐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또 불량 무기를 썼을 때는 장병들이 희생되니까 전투력을 보존해야 된다는 지휘관의 임무는 이 장비가 얼마나 원활하게 굴러가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건 지휘관의 본질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전투 준비 태세를 제대로 갖춘다고 한다면 불량 무기는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지휘관들이 이런 문제에 무관심하느냐? 지금까지 군 내부에서 스스로 발견한 비리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부 검찰 감사원에서 발견했는데 오히려 그거에 군 지휘관들은 고마워해야 되는데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군 장비와 무기의 체계에 대해서 우리 지휘관들의 관심이 있는가조차 좀 묻고 싶고 그런 점에서 의식과 체질과 책임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군비리 문제에서 얘기 나오는데 최저가 낙찰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저가 낙찰이 아닌 방식으로 하면은 또 거기서 또 비리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또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낙찰 제도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이유가 됩니다. 세월호 때 문제가 된 통영함 비리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원래 사업부서에서는 이게 군사용 음파 탐지기이기 때문에 고성능이어야 됩니다. 한 12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소요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 당국에서 40억으로 깎았어요. 그러면 120억이 40억이면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이 가격에 음파 탐지 장비를 납품하는 전문 업체들은 가격을 못 맞추겠다고 다 떠났습니다.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해외 업체가 사실은 페이퍼 컴퍼니였는데 2억 원짜리 음파 탐지기, 이건 지금 고등어잡이 할 때 쓰는 거거든요. 어군 탐지기를 이게 성능이 나온다고 시험평가서를 조작해서 성능을 뻥튀기 해가지고 이거를 20배 부풀린 40억에 팔아먹었어요. 자, 그러면은 120억짜리 그 음파 탐지기를 사야 되는 걸 2억 원짜리를 산 겁니다. 20배 더 주고. 이런 것이죠. 비현실적으로 사업 예산을 후려치면은 예정가가 낮아지고 그때부터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한탕주의 세력에 끼어드는 거예요. 이게 최저가 입찰 제도가 지금 위험한 이유입니다. 문제는 그 업체가 적격 업체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싼 가격에 사업이 빨리 갈 수 있다는 데 넘어간 겁니다. 지금 우리 그 군에서는 자기 재임 기간 중에 고급 지휘관들은 사업을 성사시키고 싶어. 또 실무자들은 사업이 지연되면 위에서 질책을 받고 그 다음에 사업이 빨리 가야 이 예산을 다른 조직, 다른 군에 뺏기지 않고 내 걸로 먹을 수가, 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관료적 경쟁하에서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무기 체계의 최저가 입찰 제도가 다 확산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방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실비용의 70% 선에서 예정가가 지금 책정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도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그 밑으로 실제 계약이 되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신종 비리를 조장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나쁜 단가와 촉박한 일정을 맞춰야 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부실을 양산하게 되고 비리를 양산하는 이게 구조적 문제로 돼 있습니다. 사드 배치가 어쨌든 3시에 국방부에서 발표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원께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셨고 근데 결국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저는 국방위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6월 30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전혀 결정을 낸 거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7월 5일날 대정부 질문에서도 국방부는
검토 중일 뿐이지 검토 결과가 안 나왔는데 장관은 검토 결과 나도 보고를 못 받았는데 결정된 거 없습니다. 이랬죠. 그런데 7월 7일 날 청와대 NSC에서 회의가 열리고 서별관 회의입니다. 거기서 국가안전보장 회의가 열리고 7월 8일 날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 결정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부지도 이미 결정돼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얘기지만. 그러면 국방위원회를 왜 열고 국회 본회의는 왜 열고 아무리 열어서 질문해도 결정된 거 없다고 그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날벼락같이 결정이 돼버리면 도대체 국회는 왜 열립니까? 더군다나 국방부는 국회에 와가지고 만약에 검토가 끝나면 국회하고 충분히 사전에 상의하고 협조를 구해서 발표하겠다 이랬거든요. 다 거짓말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위증이고 거짓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또 인식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반도의 어떤 안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이고 우리 어떤 그 한반도 정세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 안보의 중요 사안이 이렇게 조속으로 결정을 했다는데 참 개탄을 금할 수 없고 이것을 국회의 어떤 힘으로도 견제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제 늦었지만 뒤늦게라도 이렇게 그 갑작스러운 결정을 할 때는 분명히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무언가 이 미국과의 관계 또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이렇게 촉박하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그거는 규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그 경위를 투명하게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국회 청문회를 해서라도 밝혀내야 될 일입니다. 자, 우선 이 사드에 대해서는 제가 무수히 국방부에 질문했지만 국방부도 이게 무슨 무기인지 잘 모릅니다. 뭐 한반도 방위에 도움이 된다. 이 얘기는 굉장히 굳게 믿는 것 같은데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세한 성능, 운영 개념, 그 다음에 지휘 체계, 누가 이걸 관리하는 건지 이런 세부 사항들은 아무것도 결정 안 돼 있고 그건 배치된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한반도 방위에 도움이 되는지 전혀 그 근거를 국방부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미군은 미군기지 방어용이라고 하면서 남쪽으로 배치한 것이고 국방부는 서울 방어에 도움이 되려고 북쪽으로 좀 와서 배치해줬으면 이런 어떤 양국의 인식 차이도 결국은 미국의 의도대로 성주, 즉 우리나라 동남권에 배치되는 걸로 귀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이 사드 배치의 목적이 군사기지 보호용인지 한반도 방어용인지 서울 방어에 기여한다는 그 일설의 기대는 우리가 헛된 기대는 버려야 되겠다. 한미 관계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이거는 뭐 미국이 강력히 배치를 희망했고 우리 정부가 거기에 끌려간 어떤 우리의 국가 이익에 맞게 배치된 것이 아닌 경우라고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배치하는 지역 결정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검토 과정은 실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 정치적인 그 한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의원께서는 이제 그 사드 배치 이제 반대 입장을 보이시면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한국보다는 북한을 지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계가 지금 어쨌든 한미 관계를 더 중요시 정치를 더 중요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근세 이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역사를 되짚어보면 우선 1895년에 청일전쟁이라든가 또 1950년에 6.25 한국전쟁이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의 불행한 역사가 왜 일어났느냐, 그것은 이 좁은 한반도 내부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동북아라는 그 하나의 거대한 지역에서, 넓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강대국 간의 그 세력 균형의 변화, 아주 그 급격한 국제정세 변화기에 한반도가 분쟁의 무대가 됐다는 것, 즉 분쟁의 열점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중 간의 G2 체제가 정립이 되면서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이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거기에 일본이 또 지역 패권을 노리면서 날로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고 또 러시아가 동진 정책을 하고 있죠. 그런 걸로 인해서 그 동북아가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국제정세의 급변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칫 한반도 정세를 잘못 관리해서 여기에 분쟁의 불씨를 조성하게 되면 근세 이래 항상 우리가 외국의 침략에 당해왔던 것처럼 한반도는 분쟁의 표적이 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북한 미사일만 바라보고 사드 배치를 결정한다면 어쩌면 국방부 얘기가 맞을 거예요. 미사일 방어에 다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구석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북한 미사일만 바라보고 우리가 안보를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동아시아, 동북아 지정학을 바라보고 해야 되거든요. 판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문제를 도외시하는가? 그리고 이런 어떤 한반도의 세력균형의 재편기에 국가안보라고 하는 건 메비우스의 띠와 같습니다. 우리가 바깥쪽이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안쪽이고 안쪽 같기도 한데 바깥쪽이고 이게 저기 안보를 위해서 우리는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안보를 해치고 어떤 더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지는 이런 국제정세하에서 우리가 사드라는 무기체계 하나에 이렇게 국가의 운명을 과연 걸 텐가. 자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면서 5자 회담을 말했습니다. 6자 회담 당사국 중에 5나라가 북한이라는 한 나라를 에워싸서 압박하자. 5자 회담, 즉 5대1의 구도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사드가 결정되고 난 뒤에 중국, 러시아가 미일과 맞서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북한이 편승해버리면 5대1 구도가 3대3 구도로 바뀝니다. 북중러의 한미일. 이렇게 3대3의 구도로 바뀝니다. 그러면 대북 압박제재 전선은 국제공조는 무너지는 것이고 북한이야말로 국제고립으로부터 탈피해서 무언가 새로운 어떤 정세 변화에 편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이죠. 즉 김정은으로 봤을 때 사드 배치는 신의 한 수나 다름없을 자신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래서 국제 구도라는 것이 안보의 조건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북한 미사일 하나만 보고 이런 모든 문제를 도외시한다는 것은 전혀 지혜로운 자세가 아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이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 솔직히 말해서 좀 대화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압박의 어떤 기조 자체도 바뀐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대북 압박은 북한 대 국제사회였죠. 그런데 사드 문제는 북중러 대 한미일 이렇게 재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도가 우리한테 더 유리한가는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지정학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이 문제를 결정했다는 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